라이센싱콘 2021 패널 토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세션이었죠. 라이센싱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유력한 전문가 세 분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중에서 YDG의 이인균 이사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패널 토크는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프로그램 구성상 저하고 1대1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MBTI 유형이 인프제여서 보기보다 낯을 많이 가리는데요. 우리 이사님 인상이 너무 포근하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 영상 가운데 마지막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막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 와디즈라는 사명에 숨겨진 의미라는 것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와디즈라는 플랫폼이 새롭게 설립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2012년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펀딩이라는 개념, 특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고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와디즈에서 정말 사막을 가로지르는 강처럼 새롭게 이 영역을 개척해 주시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지금은 와디즈뿐만 아니라 여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서비스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처럼 국내 크라우드 펀딩 비즈니스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는데 이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어떤 성장 과정을 겪고 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그 제로 투 원이 제일 어려운 것처럼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어려웠고, 그 중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체제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저희 법무팀의 이제 이사님이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가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을 다 발의를 하고 실제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어떤 법적인 체제를 만드는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요. 그 외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했을 때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적인 부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000개의 프로젝트가 런칭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저희가 한 1% 수준에는 본인이 이제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들을 어떤 지적 재산이죠. 그거를 차용해다가 하는 케이스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심사팀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심사 기준을 강화를 해서 직접 재산권에 대한 보호하는 것들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1%의 수준을 0.1%까지 낮추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실제 이 와디즈 안에서 어떤 지적 재산권들을 더 보호하는 그런 과정들을 프로세스화해서 계속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은 저는 거의 저희 이제 임직원들 그리고 대표님이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장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들을 얻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와디즈가 있는 대한민국의 10년 후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 그런 어려움들의 시간들, 또 실제 어려운 점도 진짜 많이 있었고요. 그 시간들을 계속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과정들,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특수한 상황들도 많이 겪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강연 말씀을 쭉 들어봤을 때 처음에 서두에 라이선싱 캐릭터도 좋아하고 캐릭터로 돈도 벌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의 초기에는 주로 독립 아티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프로젝트들이 주로 펀딩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캐릭터 IP에 기반한 그런 라이센싱 프로젝트들이 크라우드 펀딩의 주된 그런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흐름인 것 같은데요.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국내 IP들이 가지는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펀딩 분야에서 두드러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와디즈에 있는 그런 수많은 메이커들이 어떻게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제 관심사였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례로 꼬모 냉장고라고 해서 냉장고에 관련돼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이제 브라운을 통해서 브라운 꼬모 냉장고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카카오의 라이언을 통해서 꼬모 냉장고를 만들었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또 다른 캐릭터를 붙여서 또 냉장고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한번 개발되고 투자된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요즘 이제 하나의 IP가 보면 디즈니도 그렇고 100년 이상 가게 되고, 저는 한국의 IP들도 우리가 수명을 다해도 그 이후 세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그리고 제품과 연결이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의 아이디어들도 그렇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메이커들과 IP가 붙였을 때 매출적으로도 아까 이제 예시로 드린 것처럼 뭐 5배 이상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듯이 그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이 어떤 자금의 흐름만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감성과 제품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기도 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비즈니스구나 하는 점을 새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말씀해주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펜즈메이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잔망 루피라든가 메이플 스토리, 진로, 두꺼비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펜즈메이커의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의 영역들을 나타내고 있고 또 활약들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펜즈메이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동기 어떤 것들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많은 메이커분들이 캐릭터 라이센싱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연락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며, 그리고 실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센싱을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몇몇 그 소수의 업체들이 그 시장들에서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들을 더 많이 확대하게 된다면 더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그런 허들들, 어떤 미니멈 개런티에 대한 허들이든지 계약에 대한 허들이든지 정산에 대한 허들이든지 그런 부분, 특히 뭐 마케팅에 대한 허들들을 와디즈에서 펜즈 메이커를 통해서 우리가 다리를 만든다고 하면 쉽게 많은 메이커들이 IP 라이센싱에 더 도전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팬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펜즈메이커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이인균 이사님 외에도 두 분의 해외 연사님들의 강연이 있었죠. 라이센싱 인터내셔널의 마틴 브로스타인 수석 부사장님, 그리고 어거스트 미디어 홀딩스의 조티모이 사 창립자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틴 브로스타인 부사님께서는 라이선싱은 가장 강력한 현대 마케팅 및 브랜드 확장 형태의 하나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최근 엔터테인먼트와 캐릭터 기반의 라이선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배경을 감성 기반 라이선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주요 라이선싱 트렌드를 뉴 노멀에 대한 고찰, 디지털 프로퍼티의 강세,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향력, 공간 기반 경험과 프로퍼티 트렌드의 변화 속도 등 8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조티모이 사하님께서는 티시테시 프로젝트의 개발 사례를 통해 한국적 이야기, 아시아적 이야기의 글로벌 콘텐츠와 전략을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낯설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익숙한 콘텐츠로 포지셔닝 하셨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시청자들을 위한 맞춤 전략으로 심플함을 강조하셨고요. 부모님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스피노프 시리즈를 개발해서 2D와 3D를 아우르는 투트랙 라이선싱 전략을 실행하고 계시다고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분의 해외 연사 가운데 우리 마틴 브로스틴 수석 부사장님과는 사전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차상의 문제 때문에 라이브로 진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고요. 그러면 마틴 브로스타인 수석 부사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다시 패널 토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In answering this question, let's keep in mind that licensing a property into consumer products or into location-based experiences or other categories serves a purpose beyond just the revenue it generates. It's also about marketing. When you have Squid Games products on a store shelf or on a website, it's actually also a promotion for the series. It's a benefit to Netflix and to the producers. Now, that said, the licensee is really just focused on selling merchandise, on the sales of the products. Most of the streaming platforms are connected to major studios, so they're well aware of this. They've been doing this for years. Netflix has now assembled a growing licensing organization, so it's safe to say they understand it too. The short answer, the OTT platforms are still driven primarily by subscription revenue. That's their lifeblood. But they recognize the benefits of licensing beyond just the direct revenue it generates, as substantial as it may be. That's a very good question. I think there's a lot of room for both, though you may see a change in the current norms of quote unquote mass production. While e-commerce has been gaining ground, a big majority of the business in almost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 still done via traditional physical retail stores and probably will be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model has big retailers ordering well in advance so that products can be manufactured, shipped, and distributed to their stores. The pandemic has exposed the weaknesses of that system as the supply chain got interrupted and goods haven't made it to market in a timely fashion. So I would expect perhaps that we'll start to see a couple of changes, perhaps moving more production closer to the markets in which the goods are consumed, perhaps more production in Turkey for Europe, in Latin America for the US. Also, given how quickly trends come and go, I expect we'll see smaller quantities ordered more frequently, which leads us to print on demand. As I mentioned in my presentation, as the technology continues to improve and the number of categories that POD can be applied to increases, POD will continue to increase its importance to the licensing business as a way to give consumers lots of choice, but also as a way for licensors and licensees to experiment and to make niche properties more available. One cautionary note for licensees, though. As a couple of them have said to me, you can also go too far in that direction and increase your inventory. If you order POD 10 designs for a property on 10 possible t-shirt colors, well, you do the math and then multiply it by the number of properties a licensee might have. That adds up pretty quickly. Much of the growth in South Asia will be built on two factors. First, there's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the economies in places such as Vietnam, Thailand, Indonesia, and Philippines, among others. But perhaps more impactful on a percentage basis will be continued expansion of the business in India, with its huge population and its growing middle class, as well as a relatively underdeveloped organized retail sector. So much of the Indian retail business is still dominated by small shops that it's difficult to get licensed products into the hands of consumers. That is slowly changing, but it will take some time. The two best examples so far have been Stranger Things on Netflix and The Mandalorian on Disney+. Stranger Things is an example of a property whose licensing program was relatively underdeveloped until after it developed a following. And a major trend retailer in the US, Hot Topic, was able to move quickly enough to get merchandise into its stores as the series' popularity grew shortly after it was available on that platform. The Mandalorian, on the other hand, as part of the Star Wars universe, was much anticipated before it became available on Disney+. So a licensing program was developed in advance. The factor that turned it into a much larger phenomenon was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 also known by most as Baby Yoda, whose existence was kept a secret even from licensees until it appeared on screen.
Baby Yoda was exceedingly cute and created a frenzy. Done. 계속해서 현장에서 우리 객석 질문과 또 온라인 댓글 질문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객석에 우리 계신 분들 가운데 질문하실 부분 정리가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객석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쪽에 계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와디즈에서 소개해 주신 사업은 어떤 기존에 있던 IP와 그리고 이제 메이커분들을 연결해서 상품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와디즈에서도 뭐 자체적인 IP나 아니면 캐릭터를 출시하시고 이를 이제 굿즈로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와디즈에서도 진국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진국이는 사내에서 사내 커뮤니케이션으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결국은 모든 브랜드들이 어떤 특정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 브랜드만의 캐릭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진국이는 현재 스타일 가이드까지 이제 완성한 단계고 이후 이제 상품화 및 또 이제 외부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디즈의 진국이 캐릭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고요. 또 계속해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온라인으로 사전에 들어온 질문 몇 가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이라는 아이디 닉네임 달아주신 분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와디즈에서 상품과 IP 회사를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의 원하는 부분이 다를 때 협업을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판단하고 설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사전에 일단은 IP를 저희가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좀 보는 것들은 저는 이제 인스타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그 IP에 대한 얼마나 많은 댓글과 언급들이 있으며 또 이때 활발하게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IP들을 좀 선정을 하고 있고 실제 IP들이 이제 제품화했을 때 제품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뭐 이미 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을 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제 저희가 결국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IP가 현재 그 타이밍에서 생산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 이제 팬들이 원하는 그런 카테고리의 이제 제품들인가 이제 그런 기준들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 기준 안에서 새로운 그런 메이커들을 모으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궁금함인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 작가 마인드를 갖고 계신 그 분들과도 많이 작업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든 작가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요. 작가분들 중에는 자기 세계에 대한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강하셔서 이렇게 좀 받아들인 입장에서 다소 고집스럽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작가분들이요? 작가분들을 대하실 때. 네네. 실제 이런 분들은 작가뿐만 아니라 뭐 메이커분들도 본인의 이제 고집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실예로 이제 와디즈에는 뭐 한 5인 이하, 뭐 10인 이하의 그런 메이커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자기 제품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도 엄청 강하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아까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컨설팅 부분들, 그 디자인 세션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제품을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상업화라는 얘기는 실제 시장에서 먹히는 제품으로 만드는 전환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이제 디자인 세션이라고 해서 IP 이제 오너분들과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 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제 되어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화되는 과정들 통해서는 와디즈의 이제 PD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성공 사례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공에 대한 요소들을 잘 넣을 수 있게 저희가 그런 협업하는 과정들이 있죠.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자, 우리 그 작가분들이나 혹은 와디즈와 협업을 원하시는 그런 기업의 전문가 분들께서는 와디즈의 컨설팅 시스템을 믿고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댓글 질문 다뤄보겠는데요.
아미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와디즈에서는 캐릭터부터 브랜드 로고까지 다양한 분야의 IP와 협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협업을 진행할 IP를 선정할 때 특별히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협업할 IP를 선택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결국은 얼마만큼의 이제 팬덤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팬덤이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 좁지만 진짜 되게 강렬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통 IP 팬덤들은 체크하는 것들은 그 커뮤니티에 좀 들어가게 되고, 그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이런 이제 팬덤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제가 코카콜라를 진행을 할 때도 코카콜라 그런 팬클럽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전 세계에 있는 코카콜라 굿즈들을 모집하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팬덤이 있는 곳들이라고 하면 상품화했을 때 저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상품들도 되게 판매를 하실 때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실제 그 IP에 대한 팬덤, 그 팬덤 안에 커뮤니티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IP 선정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그 홀로 무대를 책임져 주신 이인균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이선싱콘 2021 2일차 패널 토크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라이선싱 비즈니스의 생생한 동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마지막 세션 강연 들으시고요. 패널 토크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